가장 중량감 있는 게스트를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대단히 기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도월입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이 책에 대해서 홍춘욱 박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어떻게 보면 취지에 대해서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경제학 입문서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쓰는 교재.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 책이 있고 정말 벽돌이죠. 네. 최근에는 그 아세모글루 등이 쓴 또 경제학 개론책 뭐 등등해서 뭐 국내 저자가 쓰신 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 책들은 사실은 그 책이 거의 뭐 한 700~800페이지씩 되니까 거의 1000페이지도 예.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한 학기에는 절반밖에 사실 소화를 못 하고요. 보통 1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일단 분량이 많고 이게 굉장히 좋은 책들이니까 그런 쉽게 쓰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읽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잘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좀 많죠. 그에 비해서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경제학을 소개해주는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가득 찬 좋은 책, 괴짜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하버드의 무슨 경제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뭐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들은 읽을 땐 재밌는데 읽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경제학적 사고가 이렇게 자리 잡기는 좀 힘든 좀 그런 책들이고요. 스모 이야기 이런 건 되게 재밌긴 한데 막상 달고 나면 그래서 조작을 어떻게 뭐 피할 수 있나? 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갈래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거를 경제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 이렇게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사 혹은 경제학설사 책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고 리카도가 무슨 얘기했고 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쪽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뭐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뭐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태권도 올림픽 유단자가 돼서 금메달을 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치안을 뭐 내쫓을 수준은 안 돼도 건강을 위해서 발차기는 좀 제대로 하는 이제 이런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에 좀 적합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학 개론 교과서보다는 양을 좀 줄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연습을 하는 데는 좀 재밌게 하면서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공급 곡선이고 그 수요 공급 곡선 하나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3프로 TV, 뭐 신과 함께라고 잘 알려져 있는 거기서 신의 경제사 특강으로도 굉장히 명성을 떨치셨잖아요. 벌써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됐죠. 근데 뭐 제가 워낙 열렬 팬이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때부터 김도월 교수님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김도월 교수님 그때 뭐 경제사에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쭉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졌고 책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벌써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아주 단순한 그림 선 하나 그린 걸로 세상의 일들이 굉장히 잘 설명된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되게 느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하시자마자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는 비용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가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지난 30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걸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경제학에서 보통 이제 분권화된 사회, 영어로 이제 decentralized econom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서 소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공황도 오고 어떤 때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좀 조화롭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가격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수많은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서 조셉 슌페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앙트로프리너십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처음 떠올리시겠지만 조셉 슌페터가 사실 처음 썼던 것도 그런 경기 변동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유명하죠. 하고 네. 경기 변동에서는 거의 그렇죠. 가장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를 거의 한 200년 정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학이라는 어떤 학문 체계가 좀 형성이 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 문제가 아닌 영역에다가 이 사고의 틀을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그러면은 당장 그럼 교육이라는 거는 인성을 키우는 거고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많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선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러면서 교육이라는 문제가 경제학의 중요한 핵심 주제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들 말로는 인적 자본론의 그렇죠. 능력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확장이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확장된 영역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경제 문제다라는 어떤 직관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다 기본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제대로 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답을 던지는 거는 엄격하게 법을 만들고 그걸 잘 강제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법과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히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제가 부동산 관련 토론하러 가면 첫 번째가 법이 허술해서 그렇다. 그렇죠. 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법을 지켰을 때 얻는 이득과 그걸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를 비교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이라는 맥락에서 물론 이제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경제학적으로 설명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불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러한 그 손익에 대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직관을 경제학자들이 이제 끄집어내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그걸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놓치죠. 그죠? 네네네. 사람들이 그 정의감, 그렇죠. 물론 그런 책도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만 정의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많지만 사실 그 교도소의 교도관님들부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일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돈을 그렇습니다. 쓰는지는 네네.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수치를 다시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범법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사람에게 주는 의복이라든가 식비도 들어가지만 또 감시하는 시설의 운영비, 인력비,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년에 평균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나요? 그러니까 2,500만 원에다가 5만 명을 곱한 액수가 너무 크다. 그 돈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에도 쓸 수 있었고 다른 목적에도 쓸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는 특히 워낙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 이제 교정시설을 짓기도 어렵고 수용 인원이 너무 꽉 차니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의 영역이고, 그러한 문제를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깨게 해주었던 그 분이 게리 베커 교수, 그분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네. 뭐 그분은 뭐 워낙 많은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 대한 어떤 이론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바깥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타주의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직관들을 제시한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특히 노동 경제학에서는 뭐 그렇죠. 태산북두 같은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 시카고대 아니신가요? 원래 콜롬비아 대학의 그 조교수로 있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이제 가시죠. 원래 시카고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청년 시절에 뉴욕의 그 복잡한 그 교통 상황 속에서 불법 주차를 하다가 생각이 난 어떤 인투이션으로 그 직관으로 썼던 1968년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책 제목 같은 거죠. 그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그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법경제학이라는 것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 책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로 이제 저 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때의 비용과 이익을 던져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런 거 보면 CCTV를 다는 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더 나가서 교정시설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서 CCTV를 만들고 또는 가로등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학의 세계에서 다뤄지고 이게 또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원래는 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그 배경부터 다뤄진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게 됐었는데 또 하나 잠깐 재밌었던 게 이 책의 주인공이 로빈슨 크루소가 나오시거든요. 혼자 살다가 이제 갑자기 영국으로 돌아온 로빈슨 크루소가 별의 고도에서의 30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건 독점적인 이익인데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자신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막 무릎을 쳤어요.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딱딱하고 맨날 뭐 비용이 어떻고 그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이게 독점 또는 경쟁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정말 재밌었는데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은 경제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소설입니다. 사실은 제가 로빈슨 크루소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저만의 독창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예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 교수의 그 거시경제학 책은 그 로빈슨 크루소 경제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 뭐 여러 번 읽었었는데 저도요. 어린이용 말고 저거로도 좀 읽어보셨나요? 돌아와서 영국 돌아와서 이야기까지 있는 그렇죠. 예. 그건 나이 들어서 썼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다 그 아동용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고국 돌아간 걸로 끝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왜 화가들을 보면 사실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고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것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다 잘 그림으로써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접근을 하는 분들이 사실화를 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털 한 올하기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반대로 이제 뭐 파블로 피카소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선만 몇 개를 이렇게 슥슥슥 그려서 그래놓고는 이게 얼굴이다. 특히 그 비둘기 그림.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학자들은 정말 지극한 그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래프도 보여주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늘 내가 전공이 경제학인지 아니면은 그 그래픽 디자이너인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공감합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저희가 많은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은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추상화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은 한 편의 그림 속에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자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선 2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얘기하면 선 4개로 그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27년 동안 섬에서 살면서 어떤 때는 뭐 거북이 알도 먹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우린 로빈슨 크루소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알고 보면 그냥 소비한 거죠. 우리는 뭔가를 먹고 소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화시켜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정의해 볼 것인가 그리고 생산하는 행위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 볼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살았던 자급자족적인 삶을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이 로빈슨 크루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영국에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거기서 원래 소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사실은 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총독이죠, 총독. 예,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빈슨 크루소가 그 남태평양에서 배가 침몰해서 무인도로 가기 전에 처음에 한번 그 배가 난파돼서 고생한 적이 있었죠. 아프리카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맞습니다. 고생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집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 뭐 아무튼 자신의 그런 그 모험심을 못 이겨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브라질에 큰 농장을 운영을 하죠. 맞아요. 참. 예, 그러니까 그게 7세기, 예, 1600년대. 예, 17세기 아닙니까? 17세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호란이 일어나거나 예, 뭐 예. 북벌을 한 해만에 그렇죠. 그러던 예, 시절이죠. 예. 그런 시절에 사실은 뭐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맞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가 자산을 뿌려놓고 살던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좀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와서 이제 빈털털이다. 처음에는 그 이제 27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줬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예. 일가 친척들도 연락도 네. 끊기고. 그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야, 이거 진짜 좋았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나만의 고유한 거를 팔아서 먹고 살자라는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없으면 제일 진입이 쉬운 시장에 가서 먹고 살자라고 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저는 정말 이 얘가 너무 가슴에 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접근을 하는 거는 뭐 영국에는 뭐 그런 게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대리운전 시장에 들어가면 운전만 할 줄 알면 어쨌든 시장에 진입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버 기사가 되면 되죠. 뭐 그렇죠. 리프트 기사가 아, 그렇죠. 되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그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고. 또 뭐 경쟁을 계속 붙이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뭐 제가 뭐 따로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의 시장, 이게 경쟁,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구현된 시장. 일종의 시간 경매 시장이에요. 예, 예, 예. 그분들 사이의 정보의 공유라든가 뭐. 그 플랫폼 내에서 또 그렇죠. 전부 다 무차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정말로 뭐. 시장 가격입니다. 예, 예, 시장 가격.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는 시장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로빈슨 크루소는 대리운전하고 싶으면 그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정말로 뭐 생계는 유지하겠지만 큰 돈 버는 걸 바라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무인도에서 27년간 그렇게 사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예전에 캐스트란 영화에 나왔죠. 뭐 그 정도의 그 인물이 아니면은 없을 테니까.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 홍 박사님께서도 뭐 그쪽에서는 지금은 뭐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만 강연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그 미국이나 영국에는 강연 시장이라는 게 정말 큰 시장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강연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소설가로 먹고 산 게 아닌가요? 처음에 소설가로 유명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그 좀 거짓말 좀 많이 섞어가지고 하는 그 내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그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신기한 얘기하는 거 들으러 돈을 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신기한 뭐 어디에서 동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동물들 같은 거 이렇게 학대해가면서 보여주고 뭐 이런 걸로 돈 벌듯이. 맞습니다. 좀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27년 동안 섬에 살았던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는 거는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시장에 크게 그렇죠. 적용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에서 있을 때 뭐 로빈슨 크루소 말고 또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없는 이러한 종류의 고정된 공급 하에서는 로빈슨 크루소는 정말 뭐 복불복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그러겠네요. 예, 그런 수요가 별로 없으면 아무리 희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비인기 종목 스포츠 선수 분들이 좀 서름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종목에서 시장의 크기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종목에서 아무리 금메달을 받더라도 야구나 축구와는 또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골프죠. 골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게 공급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이득.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지대라고 보통 부르고요. 렌트. 예. 그게 이제 이걸 좀 잘못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고정돼 있는 시장에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을 한다든가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공급을 못 늘린다라는 거를 판을 바꿔야 되는데 네. 자꾸 거기서 지대를 받는 저자는 나빠라고만 해버리니까 네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저는 부동산 이야기할 때 네, 지대 그렇죠.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걸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꾸 지대 그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 네. 이건 해결이 안 되거나 오히려 꼬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굉장히 민감한 이 자리에 뭐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요건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좀 편하게 하시죠. 이 원리를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뭐 주변에 사실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커피값하고 맞아요. 지역에 좀 우리 동네에 가서 커피값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2배, 3배 차이 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제학 원리를 모르고 직관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강남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강남의 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렌트를 낮추면 커피값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사람의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강남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내 동네보다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커피값을 심지어 줄을 서죠. 그렇죠. 커피를 비싸게 팔 수 있다 보니까 그 커피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이 비싸지는 거니까 결국엔 수요가 높으니까 땅값이 비싼 거지 땅값이 비싸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란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접근을 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이제 이런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는 뭐 그런 뭐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교수님의 책 그 끝부분을 보면 세금 정책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 아시게 될 텐데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저널에 아이고 논문을 실으셨다고요. 정말 예. 축하드리는데 이게 또 약간 우리 경제 이야기에 지치신 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예. 아니 교수가 논문 쓰는 거야 뭐 늘 하는 일이지만. 근데 탑 저널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경제사와 이제 법경제학 분야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사 학계에서는 가장
이렇게 좋은 저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널 오브 이코노믹 히스토리의 논문을 하나 실게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논문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개항기 경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예, 부동산에 못지않게 뜨거운 주제죠. 예.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그 1876년에 개항이라고 하는 문제를 뭔가 우리나라의 국운이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하는 기점처럼 이야기하는 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정말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항 뭐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3, 40년 후에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개항과 식민지가 된 사건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뭐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의 뭐 국권을 침탈하고 뭐 경제적 이익을 침탈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쇠락을 하게 돼서 나라의 힘이 없어져서 식민지가 됐다. 이제 이렇게 개항기를 묘사하는 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또 그렇게 배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로서의 한 의문은 우리가 개항을 하기 한 20년 전에 일본도 개항을 했다. 일본도 개항을 했는데 왜 일본은 그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우리처럼 외국이 와가지고 막 문을 열라고 그래서 개항을 했는데 일본은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계속 힘을 축적해 나가서 메이지 유신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뭐 이렇게 간 반면에 개항 자체가 그렇게 문제였다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렇게 달랐겠는가라는 질문을 우선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경제학자들은 개항을 하면 고립 경제에서 개항을 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개항을 하고 그 이후로 1876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연평균 20%씩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나 늘었나요? 네. 그런데 그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개항기의 소득 수준이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정말로 떨어졌느냐.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자료의 제약상 그거를 좀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GDP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길에서 죽은 사람들, 보통 행려 사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네. 예, 그 자료를 모아서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그 있는데 그 자료를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자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키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키라고 하는 것이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키 자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개항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장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의 길로 가져갔느냐 아니면 개항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뭔가 정치적인 그러한 모멘텀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그 당시 상황은 후자에 가깝다. 즉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가깝다라는 거를 학자적인 표현을 하자면 뒷받침하는 뭐 증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시를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됐습니다. 요거랑 연결해서 네네. 예전 KDI 계셨을 때 네네. 우리 교수님이 좋은 학교도 나오셨지만 좋은 연구소도 엄청 많이 계셔서 KDI 시절에 썼던 제가 논문이 기억이 나는데 북한 철도 이야기를 예. 네,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참 우리 그 예상이랑 다르더라고요. 예, 네. 저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잘 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네. 해서 잘 살게 된 줄 알았는데 정작 살펴봤더니 그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에 교통망 이런 거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그 각 지역끼리 잘 사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를 이동시킴으로써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인구를 이동시키고 재화를 이동시킴으로써 잘 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이 다 따라져서 하나의 나라처럼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잘 살게 해보자라는 정책을 쓰다가 몰락한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서 이럴 땐 약간 이런 가설도 드는 거죠. 경제학적 지식이 없어서 못 살게 된 나라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의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경제학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학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학이라는 게
우리 개한기에 그렇게 뺏기고 살았다고 생각돼도 항구를 열고 물건을 교류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은 경제의 성장이 발생하는데 폐쇄적인 나라 우리끼리 잘 살자 남들한테 문을 걸어 잠그는 식의 정책들을 쓰는 게 또 감정적으로는 또 되게 잘 먹히기도 하고 네. 실제로 지금 북한은 그러고 살고 있지만 참 이 경제학 지식들 이런 공부를 조금만 현 그 맞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했던 모의 실험이라고 이제 저희 부르는데 우연찮게 관찰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만 좀 공부를 해도 참 우리가 이 발전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두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눈 첫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